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은 매주 일요일 밤에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 인터넷 매체 스픽서와 함께 제작하는 송국근의 혼술 타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초대한 손님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한 삼성 국회의원 김상훈 의원입니다. 비대위원으로 합류를 했고 대구 출신의 중진 의원이죠. 김상훈 의원과 함께 이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의 역할, 그리고 또 이준석 제명과 관련된 이야기들, 정치 현안,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눠보겠습니다. 주로 이 윤리위에서 이준석이 1차 징계 때 윤리위에서 이준석을 확실하게 정리를 했어야 됐다. 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대담 중에 좀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고, 또 그 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계속 이 하락세, 지금은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지지율이 낮은 데 대해서는 그것이 만들어진 지지율일 수도 있다. 만들어진 지지율, 이런 이야기가 또 오늘 대화 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꿈, 아마 여당 원내대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내년 4월까지 임기를 하죠.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만 합니다. 그 이후에 김상훈 의원이 원내대표에 도전할 생각도 있다. 자, 이런 뜻도 오늘 밝혔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서 술술 풀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자, 오늘 게스트는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시고 최근 비대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상훈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비대위원 맡으시고 지금 상당히 또 바빠지셨죠. 훨씬 원래도 바빴지만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오늘 좋은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일단 비대위원 맡으신 소감, 그러니까 지금 현역에서는 두 분이 들어갔죠. 당연직 외에는, 당연직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 외에는 현역에서 두 분이 들어갔었는데, 한 분은 재선의 정점식 의원, 그리고 우리 김상훈 의원은 삼선이신데, 삼선이면 보통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하시고 또 원내대표도 하시고 비대위원장급입니다, 거의. 그런데 이 비대위원, 선임 비대위원 이런 건 없죠? 예,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지금 현재 당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삼선 의원이 비대위원장급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예. 다만 지금 지난번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예. 제2기 비대위에 좀 참여하는 걸 주저하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진석 위원장께서 독배를 드는 심정으로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죠. 예. 어렵게 제안을 해주시는데 저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때 1기 비대위원들도 이준석 전 대표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 냈던 상태인데, 그때 그 전에 일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좀 2기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또 가처분 신청을 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결심을 해서 이 자리를 맡았었는데, 이전에도 비대위원 한번 맡았었죠. 2018년에 그때 김병준 비대위였던가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 4개의 소위를 운영했는데, 예. 저는 그때 이제 정치개혁 소위의 분과 위원장을 맡았었죠. 예. 정치개혁 예, 소위. 그렇습니다. 예. 그때 최대 현안이 어떤 것이었죠? 정치개혁하면서 정당개혁도 그 부분에 많이 포함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좀 제기되는 위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국면 타결할 것인가, 또 정치적인 해법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었죠. 예. 지금 그때 상황에 비하면 훨씬 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2기 비대위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주호영 의원이 5선이죠. 주호영 의원이 당선돼서 원내대표를 새로 맡게는 됐지만, 재선의 이영호 의원이 상당히 선전을 했다. 일단 이 61대 42. 자, 상당히 거의 근소하다지는 않지만은 당시 예상했던 것은 압도적인 주호영 의원의 승리가 예상됐는데, 일단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소위 말하는 윤심에 대해서 거부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런 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선 첫째는
그 주호영 원내대표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어떤 그 생각. 예. 그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28일 날 또 법원에 정진석 위원장을 상대로 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있습니다. 예.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다시 혹시 비대위원장이 공석이 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예. 이번에는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예. 는 데 대해서 많은 의원들의 공감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오늘 원내대표 경선만 보면 예. 우선 이용호 의원이 많이 선전하셨고 또 굉장히 본인이 진솔한 어떤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그 동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표차가 이렇게 두드러질 경우 이용호 의원의 좀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좀 체면도 있고 등등 해서 예. 뭐 저는 뭐 솔직히는 주호영 의원이 당연히 될 거니까 예. 이용호 의원을 좀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그런 표가 좀 쏠림이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 뭐 당락에는 이제 영향은 없었지만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5선 지금까지는 보통 3선이 원내대표를 했는데 5선이면 이 국민의힘에서 최다선이죠. 5선이 6명이 있고 그 중에서 이 원내대표로 나왔는데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 초강성 지도부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도부와 이렇게 원내 지금 정기국회도 제작이 됐고 대여 투쟁을 막아내야 되는 자 그런 역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원내대표가 만약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은 또 직무대행을 맡아야 되는 상당히 지금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예, 어째 주호영 의원이 그런 그 비대위 입장에서 보면은 잘된 결정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28일 날 그 물론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예. 혹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도출됐을 경우에 예. 현재 주호영 의원만큼 좀 경륜을 갖고 원내 지도부를 이끌어 나갈 예. 또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할 인재는 현재 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주호영 그 원내대표는 사실 21대 국회 초반에 원내대표를 한번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하면서 그때 이 상당히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 그때 여당이었죠. 거대 여당을 상대로 또 여러 가지 이 어떤 원내 그 투쟁도 벌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자 일단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 대행되는 것은 가능성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이번에 또 가처분 같은 경우가 또 인용이 될 가능성 이런 것은 그전보다는 좀 많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당헌도 개정을 하고 자 그 상황에서 일단은 비대위가 그대로 가면서 정진석 비대위가 그대로 가면서 전당대회 새 대표를 보는 전당대회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물론 원내대표가 원내 전략을 지휘를 하지만은 비대위에서 전체적인 정기국회 대비도 하고 야당과도 맞서야 되고 하는데 또 이 당내 문제도 정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과제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정진석 그 비대위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정당을 지탱하는 두 축은 정치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는 그렇죠. 서로 입장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공감의 영역을 넓히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네. 아시다시피 당이 좀 여러 가지로 분열, 갈등 국면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지금 현재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정치적, 정책적 책임을 전부 윤석열 정부에게 미루고 있는 정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의 당면 과제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 파트너로서 집권 여당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추상적이겠지만 분열과 갈등 국면을 추스리고 또 국회 내에서 민주당과 여러 가지로 협의를 통해서 민생 경제와 관련된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투톱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이뤄나가는 것 그게 급선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당내 문제가 지금 가장 급한 현안이긴 하지만은 당내 문제에 대해서 비대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지금 법원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으로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것을 일단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지금도 28일 날 그 5차까지 뭐 가처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아주 묘한 상황이 돼 버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가 거기에 너무 이렇게 함몰되지 말고 원래 역할이 집권 여당의 역할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해서 도와서 입법적으로 보좌를 하는 것이고, 또 과거에는 새 정권이 출범을 하면은 항상 나왔던 이야기가 이 대통령과 당 대표의 주례 회동, 독대 이런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야당에서 여당 대표가 됐는데, 여당 대표로 되자마자 뭐 직무정지를 당하고 해서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일단 비대위 차원에서라도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좀 호흡을 맞추는 그런 역할이 지금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역할을 최우선 순위로 두셨고, 자, 일단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개시됐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잠시 후에 하시고, 지금 이준석 사태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권 여당이 제 역할을 지금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에 의해서 쑥대밭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1차 비대위, 주호영 비대위가 무너졌고 지금 2차 비대위까지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것이 순항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오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제가 사례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은 이준석 전 대표 아니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네이밍을 한 윤핵관 아니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을까요? 우선 그 이준석 대표의 조급함, 예. 그게 저는 첫 번째로 꼽고 싶고요.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역량이 있고 컨텐츠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당대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 당대표 자리를 기반으로 해서 예. 앞으로 본인이 그려갈 수 있는 정치적인 로드맵이 무궁무진한데 예. 여기에 지금 제동이 걸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당대표 지위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징계의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계속 투쟁, 또 독설 모드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의사결정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감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데 현재 이준석 대표에게는 누구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전혀 본인이 허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뭐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등등 이준석 대표와 정치적 궤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대화 파트너가 있지만 그분들조차도 이준석 대표와 뭔가 대화를 하고 설득하는데 한계를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준석 대표는 아쉽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다음 저는 당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정이 조금 더 시기를 한번 좀 두고 판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 징계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1차 징계. 추가 징계가 아니고 1차 징계. 당시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윤리위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등 국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이준석 대표의 좀 조급함과 또 우리 당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책임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당의 책임도 있다. 1차적인 책임은 이준석에게 있지만 좀 조급하게 이렇게 징계를 서둘고 한 당의 책임도 있다. 그 당이라면은 어쨌든 당 전체 어떤 기구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준석이 네이밍한 윤핵관, 권성동이나 장제원 이쪽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윤핵관 이렇게 특정인을 지칭해서 책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테고 그 윤리위에서 이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윤리위의 의사결정에 혹시 누군가가 좀 영향력은 저는 없었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 그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왔으면 좋았을 일인데 조금 그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나온 어중간한 이 결과 자체도 결과적으로 당에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 폭탄을 떨어뜨려 놓은 계기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아예 그냥 그 경고 정도로 끝내든지 예. 아니면은 1차에서 탈당 권유나 제명이나 해버리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뭐 당원권 정지기간이 만약에 또 1년을 한다든지. 예. 1년을 한다든지 예. 그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니까 예, 예. 그 이후까지 아예 해버린다든지 그러네요. 1차 징계에서 확실한 매듭을 짓지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결정이었다고 보고 예. 다만 이제 그것을 지금 그 뭐 돌이켜 보면서 누구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예, 이제 예.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더 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저도 듣고 보니 1차 징계에서 아예 그냥 면죄부를 줘버리든지 그래서 다시 하는 걸 좀 봐서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확실히 정리를 했어야지 지금 법원에서 계속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는 것이 대표가 거리가 아니고 사고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상시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아예 거리를 시켜버렸어야 되는 것 되든지 거리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그냥 면죄부를 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든지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말씀. 예, 그렇게 가는 과정은 이제 현재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 그 시점이 굉장히 좀 한번 지켜볼 국면이었는데 예. 그걸 이제 지나쳤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것을 쭉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취재를 하고 해왔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그때도 뭐 공소시효가 이번 추석 그러니까 9월 25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까지 끌 것이다. 그런데 그 도중에 이준석 당시 대표가 계속 그 마찰을 일으켰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그때 정진석 그 부의장과 우크라이나 방문 가지고 충돌을 했고 또 배현진 최고위원과 악수 패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장제원 의원과 또 안철수 의원과 해서 간장 한 사발 막 이렇게 내부에서 막 분란을 일으키니 이거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윤리위에서 저는 제명 이렇게 징계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조급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우리 그 송국권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정치인은 말과 글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갖는다는 우리 속담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설득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네. 현재 이때까지 우리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여러 가지 좀 그 행태는 말과 글로 예를 들면 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불편한 당내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를 좀 예. 그 도출해내고 그렇죠. 특히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들 때문에 그 오늘 이 지경이 온 데에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네, 네. 저도 지금 지역구가 대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요새 지금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대구 적통을 자임을 하는 것 같은데, TK 적통. 근데 그건 이제 아마 대구 유권자들, 대구 시민들의 정서를 저는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구는 윤석열 정부를 그 탄생시킨 어떤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75% 득표. 예.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최초 징계 결정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 많은 분들이 아니 이준석 대표를 같이 안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동정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그런 동정 여론이 잦아들고 이준석 대표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예. 그 왜 저렇게 자꾸 각을 세우지? 도가 지나치다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지금 지배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이런 정서를 좀 이준석 대표도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예. 이거는 다만 대구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 당의 당원들의 어떤 여론도 그런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정도 했을 때는 좀 동정 여론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심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좀 멀어지고 있다는데 그런데 왜 이준석은 갑자기 본인이 이 대구에 가서 내가 원래 본가가 칠곡이고 외가가 달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특히 그 시점이 묘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한 그 시점에 서문시장을 가서 좀 대구 경북 저건 너무 지금 어려우니까 다시 좀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는 그 시점에 이준석은 가서 거기서 또 방촌시장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대구 민심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대구 민심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준석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다음에 이 수락산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구에서 노원에서
더 이상 3번이나 떨어졌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803 쪽으로, 대구 803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건 아니냐. 대구에 출마를 하려고. 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만약에 이준석이 대구 출마하면 당선될까요? 그 판단은 아마 중대한 미스가 될 겁니다. 아, 예, 예.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도 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져 예. 있다고 긍정이 이야기하지만 조금 저는 적을 대구 수도 경북 있어요. 지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쉽게 또 반등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건 우리 송국근 본부장 잘 아실 테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승리한 대통령을 산출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렇죠. 그런 데 대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정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예. 지금 비근한 예로 유승민 의원이 대구에 잘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여전히 배신자 프레임, 모드, 프레임이.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승민 의원만 해도 뭐 상당히 역량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또 우리 당의 원내대표도 역임을 했고. 근데 그분이 지금 대구 경북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또 시도민들의 마음을 얻기에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이 케이스를 이준석 대표도 잘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의 정서가 저는 굉장히 단순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사리 분별이 바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직선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뭐 대구에 또 어디 가서 좀 본인의 입장도 설명을 하고 했지만 그게 결코 우리 대구 시민, 경북 도민들의 정서를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건 일부의 어떤 그 좀 동조자 또는 지지자들과의 모임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평소의 스타일 같으면은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듯이 지금 정진석 부의장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수락산은 포기하고 803에 오르라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발끈했어야 됩니다. 발끈해서 무슨 소리냐 나는 계속 수락산 그러니까는 자기 지역구를 지킬 거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그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것은 이 정치적인 문제고. 자,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적 리스크와 사법적 리스크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는 제명으로 가는 수순, 사법적 리스크는 경찰이 이번 주 안에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단 정치적 리스크를 먼저 보면은 어제 윤리위원회가 일요일 날 갑자기 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말하기는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으면 추가 징계를 하겠죠. 추가 징계는 윤리위 규정에 보면은 1차 징계보다 중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 징계가 당원권 정지니까 그거보다 중한 것은 제명 아니면은 탈당 권유인데 탈당 권유는 권유를 받고 열흘 안에 탈당을 안 하면 제명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결국 제명 수순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맞는 거죠. 예, 뭐 아직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윤리위의 21조 규정은 추가 징계는 최초 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무거운 징계가 무엇일 것인가라고 본다면 탈당 권고나 또 제명 처분 자체가 좀 이렇게 유추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 전 대표는 또 만약에 본인을 제명을 시키면은 여기도 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는데. 자, 오늘 이준석 대표가 계속 하는 말은 전 대표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 표현의 자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유엔에 이 어떤 인권 보호관 이런 것을 지냈기 때문에 유엔에까지 제소를 하겠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양도구역이라고 했다고 대통령에게 양도구역이라고 했다고 나를 징계한다. 이렇게 유엔에다가 하소연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원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양도구역 그 표현도 그렇지만 어제 이양희 위원장이 설명을 한 것은 그런 뭐 당원에 대한 표현의 문제도 있지만 당이 계속 하는 당의 절차를 부정하고 계속 또 이것을 법원에 갖다가 맡기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 개인적인 문제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문제. 그래서 이거 품위유지 위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문제만 조명하는 건 아니고 예.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과 액션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당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 네. 책임이 있다. 또 그렇죠. 해당 행위라고 이제 그 간주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2차 징계위가 개시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네. 겁니다. 그렇죠. 그 1차 징계도 1차 징계를 받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 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막 칭송을 하고 윤핵관을 막 공격해서 분리정책을 썼죠. 분리정책을 쓰면서 대응을 했는데 그때 1차 징계를 받을 때는 이 품위유지 위반 중에서도 성상납 이게 아니고 성상납 문제는 다루지 않았고 이거는 경찰의 수사 중이니까 증거인멸교사 그때 측근인 김철근 그 정무실장을 심야에 대전으로 보내서 7억 원짜리 각서를 써주고 이런 것이 품위유지 위반이다 해서 1차 징계를 내렸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마치 본인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을 한 것처럼 대통령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예. 거죠. 지금 어떤 당장 넘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일단 그 법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당내 문제에 집중을 해서 국정 현안을 살피는데 집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데 가장 초점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나눴지만 그래도 어쨌든 법원 결정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자 28일 정진석 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상훈 의원님을 포함해서 비대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열리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논점이 두 가지입니다. 네. 법원에서는 새로운 당헌 당규가 이준석 대표의 권한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법원은 지금 아직도 예.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예. 것이고 우리 당의 지금 현재 그 변호사는 새로운 당헌 당규 개정으로 사후 그 하자가 치유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특이할 만한 사실은 1988년도에 일본의 네. 최고재판소에서 당원의 지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법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네. 법원의 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 판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정당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당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지만 정당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 질서 체제 하에서 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한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 내부적으로 네. 당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네. 법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이번 28일에도 법원에 좀 네.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이 지금 같은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 황정수 선임부장판사니까 그래서 물론 황정수 선임부장판사가 어떤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는 보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니 황정수 선임부장판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달리 이 사법 우선주의 여기에 많이 그런 성향이라는 거예요. 모든 국가 문제에 사법이 개입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거 좀 지켜봐야 돼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죠. 가령 지금 이준석을 제명을 하면은 28일 날 아마 그날 윤리회가 다시 열리고 28일 날부터 심리가 시작되니까 그 결정은 좀 이따 나올 텐데 제명을 시키면은 일단 두 가지 차원. 하나는 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대위나 아니면 당헌 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 문제가 또 따질 것이고 또 하나는 법원이 저번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인용을 할 때 대표가 거리가 아니고 사고다 했는데 이번에는 거리가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은 미칠 것 같습니다. 28일 그 법원 심리에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될 겁니다. 복잡하죠. 정말 이거 저도 정치부 생활 지금 34년째인데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이 의원님도 처음 보셨죠. 잡설하시는 동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정당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법원에 가서 이거 좀 판단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권이 비굴한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정치란 한 몇 가지 살펴보죠. 예. 지금 영빈관 신축 논란
물론 이것이 공론화 없이 추진이 되기는 했지만 영빈관 신축 자체는 필요한 것 아닌가. 또 지금 그전에 탁현민 문재인 정권 시절에 어진 비서관 했던 탁현민 비서관이 2019년에 올린 글을 보면은 지금 청와대 영빈관이 국민회관보다 못하다. 아무 스토리텔링도 없고 그냥 저도 가보셨습니까 영빈관? 예, 가봤습니다. 그냥 큰 식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큰 식당입니다. 그 영빈관이라면은 빈이라면은 숙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숙소 없어요. 그냥 큰 식당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새로 지을 필요성은 있다고 많이들 느끼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공론화 없이 추진된 것은 일단 문제가 되는 건가요? 우선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여야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하는 해외 국빈 또는 국내 대통령실을 예방하는 여러 좀 귀한 손님들에게 네. 좀 제대로 격식을 갖춘 그런 자리에서 접대를 하는 게 네. 저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 우리가 네. 같은 사이 간에 또 친구지간에도 아니면 또 어떤 인연 있는 분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네. 식사를 초대한 사람이 상당히 격식이 있고 고급이 있는 고급 식당에서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을 때 네. 우리가 느끼는 거, 아, 나를 상당히 존중해 주는구나 그렇죠. 라는 네.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네. 또 아무런 뭐 좀 격이 없는 사이라고 해서 좀 뭐 그냥 맛집이다, 좀 흐름한 집에 그거는 이해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네. 대통령실을 방문하는 그런 국빈이라든지 또 귀한 손님들은 네. 뭐 친구같이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네. 어쩌다 보면 몇 년에 한 번 방문하는 귀한 손님일 텐데 네. 그런 분들에게 대통령실 뒤에 있는 다목적 회의실, 다목적 네, 연구실에서 식사를 모셨을 때 그분들이 나를 조금 소홀히 생각을 하나? 네.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거 아니지 않겠나요? 네. 이 모든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국격과 국익을 따진다면 영빈관 신축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정말 그 좀 재량을 갖고 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합시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저 블레하우스. 블레하우스, 또 일본의 뭐 저 아카사카 신궁인가요? 네, 신궁이 있고 저 또 중국의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벨뷰 궁전인가? 네. 중국도 조대 조대가 국빈관입니까? 있죠. 네. 주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궁전을 개조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국빈을 모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정말 우리는 한국은 수출도 많이 해야 되는 나라고 음. 또 외교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좀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빈 한 사람 한 사람의 네. 정성 들여서 공을 들여서 대접하고 그 사람들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는 네. 나라라서 네. 정말 제대로 된 영빈관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제대로 좀 이렇게 품위를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민주당도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네. 예. 근데 융통성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여기에 이 문제 접근하는 것을 보면은 네.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데 세 가지죠. 하나는 이전 비용이 집무실 이전 비용이 뭐 496억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뭐 이것만 해도 878억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집무실 이전 비용이 400몇 억이라는 거였고 이건 부대 시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려운 시절에 왜 그렇게 878억이나 책정을 하느냐 쓰느냐 하는데 당장 쓰는 거 아니고 내년에 400억, 내후년에 400억 뭐 이런 건데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또 하나 프레임 건 게 아마 이것이 가장 목적일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그때 뭐 통화 녹취록에서 나왔던 뭐 청와대로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길 겁니까? 옮길 거야. 이것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지시를 하고 또 철회하는 것도 김건희 여사 지시 아니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의 그 영부인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어떤 그런 좀 그 상식에 건나는 네. 여러 가지 좀 표현 이런 건 좀 자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김건희 여사가 그 이야기를 한 배경에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청와대를 어차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옮기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영빈관도 옮기게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예. 영빈관도 옮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예.
김건희 여사가 주도적으로 뭐 영빈관도 옮기고 뭘 하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그 굉장히 혐오적인 표현을 써서 이거는 뭐 김건희 여사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그 좀 수준 낮은 정치 정쟁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좀 그 추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말들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논객들이나 평론가들은 그렇게 뭐 그 추측을 하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민주당 당 국회의원들의 당 차원에서 마치 김건희 여사의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국격 문제가 오늘 중앙일보에서 크게 보도를 했어요. 왜 그럼 이것이 추진이 됐느냐. 중앙일보가 아주 상세하게 취재를 했던데 그때 바이든이 왔을 때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만찬을 전쟁 기념관 그쪽에서 했죠. 그리고 취임 축하 리셉션을 실라호텔 영빈관에서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경호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왔을 때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다목적 홀 거기서 했는데 만찬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잠깐만 그 국격이 너무 떨어진다. 좀 너무 허술했다는 거죠. 흐름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경호처에서 영빈관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일부 참모들과 같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기재부에 요청을 했고 기재부가 국회로 넘긴 거죠. 자,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공론화가 없었다는 것은 좀 그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거기 개입했다는 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이 결국 하는 것이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프레임을 걸기 위한 건데 관련해서 정치 현안 중에서 지금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기소가 됐죠. 선거법으로 기소가 되고 또 본류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막 진행되니까 거기에 맞불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 이렇게 맞불을 놨는데 이거 결국은 비대위에서 대응해야 될 문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상식적인 그런 어떤 공격에 대해서는 저는 그 근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적 처리의 예봉을 피해 나가기 위한 그 방탄 정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회로 들어왔어요. 본인의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렇죠. 좀 도피 경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 정치적 탄압이다. 그다음 뭐 검수완박 나가서 감사완박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대해서 당의 에너지를 너무 지나치게 소모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적 절차를 피해 나가는 수단의 하나로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데 지금 나름대로 좀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 맞불 놓은 이유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정치적 대응 차원인데 자, 제가 이걸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른바 신적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수사를 그러니까 적폐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이 열망 때문에 그 보수층 중에서 열성 지지층들이 그런 열망 때문에 윤석열 그 후보를 지지를 해서 정권이 교체가 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실제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세상은 안 바뀌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떤 뭐 수사에 대한 구 정권에 대한 수사 뭐 거기만 전념하면 아니지만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안 하고 있어서 TK 특히 그 열성 지지층이 많은 TK 민심이 좀 소원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돌아서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권력으로부터의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상적인 사법 처리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 전에 그 대장동 개발 정말 당군 이래 최대 부동산 그 불법 개발의 징후가 뚜렷한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백현동 불법 개발 또 여러 가지 좀 그
비정상적인 어떤 거래 정황 의혹, 예, 예. 그다음에 성남 FC 후원금 후원금.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비 되나 이것을 덮어놓고 그냥 협치라는 어떤 그 모양새로 가는 게 맞느냐? 뭐, 예. 아니면 법치주의인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에 대해 대대로 칼날을 들이대고 수사를 하고 예. 법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게 맞느냐? 이거는 예. 어떤 국민께 물어봐도 저는 후자라 이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다만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새로운 정부에서 거대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 책임을 지우고 단죄하는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또 그렇게 그 기대를 하고 힘을 실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쪽의 기미를 보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그 갤럽 조사나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30%대 회복을 했거든요, 지지율이. 그동안 지지율이 떨어졌던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셨고, 앞으로 지지율 반등을 할 걸로 보시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예, 여론조사 불신론. 겹붙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직선거법은 대단히 방대한 분량의 법입니다. 274개 조항인데 예. 거기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게 딱 2개 조항밖에 없어요.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만 그것도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 각종 정책적인 여론조사,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등등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전무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 업체가 모집단 샘플을 어떻게 추출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게 기본적인 데이터를 6개월만 보관을 합니다. 예. 저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될 어떤 그런 그 수단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차제에 정말 보다 정확한 여론조사를 도출할 수 있는 예. 안전장치, 또 여론조사 협회와 같이 상의해서 예. 좀 제대로 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우선 그 현재 조금 이렇게 편향된 그 보도를 일삼고 있는 예. 소위 공영방송의 네. 허구를 그 쓰고 있는 네. 그런 언론 매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국민의힘의 분열과 갈등입니다. 예. 이 분열과 갈등이 있다 손치면 그걸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권력에 여러 가지 좀 의혹, 비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당내 분열과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그 국회의원, 당원들 또 모든 당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좀 조기에 수습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들이 좀 조명을 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좀 장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뭐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기사를 쓰고 싶어도 당내 분열과 갈등에 대한 너무나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니까 이걸 안 쓸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께서 매일 보는 거는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는 것보다는 새로운 분열 양상에 대해서 이거 뭐 원래 정치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뭐 술자리에서 그렇죠. 정치 좋아하시고 안주를 딱 예, 좋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분열 갈등이 안주거리가 되고 또 논단의 대상이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제대로 된 평가가 현재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초반에 실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뭐 일정 부분 있지만, 여론조사 이 자체가 상당히 아직은 허술하고, 또 하나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 환경 탓도 크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이시니까는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뭐 법안 같은 것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제가 지난 국회 때 여론조사 관련된 재정법을 하나 만들었었죠. 근데 그게 뭐 그때도 우리는 그 소수 야당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심사가 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됐는데, 저는 이번 그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그 정개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여론조사가
보다 정확하고 신뢰감을 얻을 수 있어야 국민들도 제대로 된 여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법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창원 보궐선거 등등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 공표 그 제한 시기 때 막 발표됐던 모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득표율과 15% 이상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외국 여러 선진국들의 입법 내에 따라서 보다 정확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 중에서도 많이 느꼈겠지만 김상원 의원께서는 이 3선을 하면서도 상당히 진지하고 또 정중하고 또 정책 위주입니다.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정책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잘 드러나지 않지만 협상 능력이나 어떤 갈등 조정 이런 그 관련된 당무를 많이 맡아왔고 그래서 중요한 현안을 잡음없이 많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회로 발탁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당무 이것도 매끄럽게 처리를 했습니다. 가령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이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는데 여기 막 민원이 폭주하는 데입니다. 잘 안 맡으려고 하죠. 머리 아파서. 근데 그것을 맡아서 처리를 했고 또 지역구에서도 대구 서구가 지역구인데 그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구 전체 득표율이 75%인데 거의 80% 득표율을 올렸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정당 득표율도 대구 서구가 전국 1위 81.79%. 자,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이 조직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정책이나 아니면은 그 남들이 기피하는 분야도 많이 맡아서 하셨는데 이 지금 그 본인의 정치적 계파가 있다면 본인은 어디에 속합니까? 친윤입니까 지금은? 과거에 친유 이런 이야기, 친유승민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정말 그 상당히 역량 있는 정치인이시고 또 그 대구 지역의 정치 선배로서 제가 좀 많이 따랐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또 탈당 때 그때 입장을 달리하면서 사실은 이제 결별 상태에 있고요. 저는 그 3선 국회의원 하면서 늘 비주류 국회의원을 했던 것 같아요. 주류였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공개된 석상에서 뭐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그렇게 멘트를 하진 않지만 또 당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좀 바른 소리를 저는 좀 나름대로 해왔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류였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뭐 저의 가장 큰 단점은 별로 존재감이 없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뭐 그건 이제 제가 정치를 아니고 정책을 하십니까? 그래 정책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좀 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생각보다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집요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가능하면 좀 제가 갖고 있는 수단 또 다른 사람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이걸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일을 성사시켜가는 그런 과정에 굉장히 진지하게 좀 매달리는 사람이 아닌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된다면 또 가능하면 좀 우리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국민의힘 정당에도 그 기여할 기회가 있으면 기여를 하겠고 앞으로도 좀 필요할 때 바른 소리를 하면서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앞으로 계속 조용히 개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일정이 있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말씀 쭉 다 하셨는데 필요할 때 바른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시는데 이 정치적 목표라면 직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원내대표, 상임 당대표 이런 걸로 하면요.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 저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3선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 4선이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우리 당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어쨌든 그 원내 대표로서 여러 가지 입법과 정책을 좀 제대로 국민의 이익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율해 나가고 또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집권 여당이지만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회를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 차제에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아무래도 좀 정치적 감각보다는 정책적으로 네.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네. 좀 매진해 나가는 그런 좀 정치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 자녀 임기만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 4월까지 합니다. 내년 4월에 우리 김상원 의원님이 원내대표에 도전하시겠다는 각오를 지금 밝히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면서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